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유지하려면 몸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비타민 C를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의 발견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겠고요. 또 이 2.6가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전에 양리적으로 최근에 밝혀진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흡수가 되고 분포가 돼서 배설이 되는지 좀 살펴보고요. 여러 가지 이점 중에 근거가 명확하고 연구가 아주 많이 되어 있는 6가지로 제가 추리학을 해봤고요. 간단하게 섭취 방법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타민 C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1700년대입니다. 이게 지금 대태평양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700년대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 영국 해군들이 이제 우리 그 정복을 할 때 이렇게 마른 빵이랑 고기를 먹으면서 항해를 했죠. 근데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쥐나 고양이는 죽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비타민 C, 즉 어떠한 성분인지 모르지만 뭔가를 음식을 통해서 못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요. 이후에 200년이 지나서야 1900년대 초반이 돼서야 비타민이 이제 연구가 들어가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이 배를 탔던 쥐나 고양이는 살아남았는데 사람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비타민 C가 연구가 되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 린튼이라는 군의관이 이 사실을 처음에 예리하게 관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의관이 이 사실을 주장을 했으나 당연히 처음에는 네, 박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인정을 못 받다가 하지만 이 사람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군의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던 그 배에 있는 군인들한테는 라임 하나 하고 오렌지 2개를 이제 먹이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배에 탄 군인들만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해군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큰 이제 우승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그 의학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영양학의 호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널리 알려진 바가 있죠. 자, 그렇다면 비타민 C가 어떻게 흡수되는가? 그냥 예, 입으로 이제 경구 투여했을 때요. 당연히 이제 소장에서 모든 영양소와 같이 예,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글루원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약자인데요. 이게 그 보시면 네, 비타민 C가 포도당하고 합성은 못하지만 시작이 같기 때문에 비타민 C 주사를 맞고 나시면 혈당을 체크해 보면 혈당이 300이 나오고 막 이럽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비타민 C와 포도당은 입구가 같다.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미확인된 또 다른 그런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뒤에 잠깐 설명하겠지만 이제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혹시 이런 어떤 확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데 관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흡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뭔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뭔가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포도당과 같이 움직인다더라. 요거 하나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그 마스킹이 된다고 하는데 소변에서 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이게 마스킹이 될 수가 있는 뭐 그런 이유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분포가 어떻게 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혈액이 들어와서 각 세포로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뇌하고 부신이라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죠. 여기 이제 아드레날이라고 써 있는 게 이게 부신인데요. 이게 지금 얼뜻 계산이 안 되셔서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단위가 지금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미터거든요. 70 마이크로미터가 보시면 뇌는 10mm몰이고 그 부신은 또 10ml몰이죠. 이게 계산 100배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혈액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곳으로 많이 간다. 즉 뇌랑 부신이 너무 중요하다. 뒤에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두 기관이 엄청나게 비타민 C를 많이 흡수하는 기관이구나. 뭔가 열의를 하겠구나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슬라이드가 점프가 됐는데요.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왜 그러지? 제가 약간 슬라이드가 좀 이상하네요. 잠깐 죄송합니다.
네, 이게 조금 순서가 좀 죄송합니다. 좀 바뀌어가지고요. 뭐가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예, 조절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쇼가 쇼 설정. 그러면 컴퓨터가 갑자기 조금 에러가 나서 쇼 보기가 갑자기 안 되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음, 네. 에러가 나서 예,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흡수까지 말씀드렸고요. 할당이랑 같이 움직이고, 이제 분포는 뇌랑 부신이 많이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슬라이드 좀 에러가 났네요. 그래서 분포를 보시면, 네, 아까 교수님, 얘기한 대로, 죄송한데, 네네. 죄송합니다. 보이시나요? 화면이 조금 잘려서 네. 나온다고 지금 피드백이 와서 저도 네. 마찬가지로 좀 잘려서 보이는데, 네. 이게 화면이 조금 잘려서 보이네요. 이게 왜 그럴까?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를 제가 했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혹시 지금도 잘려서 보이시나요? 지금은 슬라이드 쇼로는 네. 안 보이고요. 지금 PPT 네, 화면이 PPT 이렇게 화면을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슬라이드 지금 쇼. 우리가 지금 여기 체내 분포 쪽 볼 차례면은 네네. 하고 F5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F Shift 펑션, Shift, 누르시고 F5. 5.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지금은 잘 아,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들어가 나서 Shift 5, Shift 5, F5. Shift F5, Shift F5. 네, 같이 누르시면 돼요.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F5 누르시면 돼요. 5. 아, 지금은 네. 안 되고 있고요. F5. 아, 그러면은 일단 좀 이렇게 좁아도 요 화면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이 분포부터 보이시나요? 리더님도 잘 보이세요? 네, 네. 채팅창으로 한번 피드백 남겨주시면은 네, 저희가 네.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하시면 안 돼서. 우리 저 배경 속성되어 있는 부분만 다 네. X표 눌러주시면은 좀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거요? 아, 밑에요. 그 밑에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배경 속성 그거. 네, 이러면 좀 더 크게 보이네요. 이게 좀 크게 보이십니까? 어때요, 리더님들? 보이시나요? 볼만하신가요? 그래서 일단 이 체내 분포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러고 나서. 그래서, 아까 이제 뇌하고 부신이 굉장히 농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체내 분포를 보시면, 충분하면 이게 40대 1의 어떤 비율로 저희가 세포에서 축소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500대 1로 굉장히 그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뇌하고 이 부신에서 축적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이 DHEA라는 게 이 그 우리 오메가3의 그 DH가 아니라요. 산화단 형태의 비타민 C인데 이런 게 많아지면서 이제 조직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그러니까 결론은 부족해지면 어떤 중요한 기관으로 많이 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좋습니다. 제가 F5를 한번 다시 눌러보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여기 보시면 이게 단순 배설이 아니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개념인 게 비타민 C를 우리가 흔히 많이 먹으면 그냥 많이 배설이 된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 최근에 이거는 사실 밝혀진 양리적 가설인데 단순히 배설되는 게 아니라 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여과가 돼서 이렇게 부족하면 우리가 이걸 재흡수를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SVC1, SVC
T1이라는 수용체라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이거에 의해서 이제 능동적으로 흡수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리적으로 이 콩팥에서 재흡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요즘에 알려진 새로운 개념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건강 이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리더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황산화 기능이 많다는 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인데요. 활성산소가 이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짝이 없으면 외로운데 이렇게 그런 전자도 짝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안정을 시키려고 해서 옆에 있는 다른 화학 물질들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죠.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탄수화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DNA들 막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게 연쇄적인 이제 파괴를 이제 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DNA 손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대부분의 병이 다 활성산소로부터 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활성산소는 사실은 이렇게 숨만 쉬어도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게 활성산소거든요. 그런데 뭐 요즘은 뭐 뭐 오염으로부터도 오고 또 엑스레이를 많이 또 뭐 방언에서 또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는 약물, 기생충 뭐 먹는 것, 사실 스트레스라는 거는 내독소라고 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도 사실 활성산소의 가장 강력한 발생 원인이 된다고 얘기해서 내독소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항산화제라는 개념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표현을 해봤는데요. 아까 제가 이 짝이 있는 전자에서 외로운 전자, 이게 이제 프리 라디칼 활성산소라고 했는데 보시면 항산화제의 안티옥시던트죠. 이 대부분을 보시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짝이 없어요. 그냥 전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예를 주면요. 구조가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나 해도 끄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를 불태워서 다 주어도 구조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제는 이제 산화를 늦추거나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전자를 하나씩 다 기부를 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한두 개 줘도 끄떡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기라는 표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구조가 안정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조금 뭐 이렇게 표를 좀 만들어서 본 걸 직접 보여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스트레스, 내독소라고 표현했는데 스트레스에 의한 거나 뭐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일단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아까 외로운 전자잖아요. 요게 이 빨간색 옆에 있는 세포에 그 전자 하나씩 뺏어오는 거죠. 뭐 우리가 뭐 내 다리 내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책상 다리를 하나씩을 자꾸 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다리 자꾸 뺏어오니까 연쇄적인 파괴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때 짠 하고 이제 구세주 같이 아낌없는 나무라고 했지만 구조가 되게 안정돼 있는 이 항산화제가 짠 나타나서 뭔가 하나 기부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짝이 맞춰지니까 이런 파괴적인 반응을 막고 하나가 잃었어도 굉장히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끄떡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불안정해지지 않는 이게 그 유명한 항산화제인데 자, 그래서 이제 항산화제는 제가 이제 비타민 C가 오늘 주제이긴 하지만 여기 써 있는 굉장히 많은 이런 뭐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이라든지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또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외부에서 섭취하지 않아도 몸에서 나오는 내인적 물질들도 있고 또 되게 복잡한 효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마치 이중 잠금 장치를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효소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1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활성산소,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확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 효소가 충분한 사람들은 1분 안에 이게 순간 정화가 됩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사실 비타민 C가 반감기가 글루타치온은 7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몸 안에서 순간적으로 그 산화 스트레스 확 이제 이거를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건데 이런 항산화제 종류보다 더 활성산소가 많으면 이것이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항산화제는 이제 네트워킹 시스템, 즉 팀워크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뭐 이 축구 때도 그랬지만은 이 축구팀의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아까 보셨지만은 지용성이 또 따로 있고 수용성이 따로 있고요. 또 비타민 C나 코큐텐과 비타민 E가 서로서로 도와주는 관계. 특히 오늘의 주인공은 비타민 C가 자, 글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굉장히 핫한 영양소인데 서로 굉장히 친합니다. 뒤에 여러 번 반복이 되겠지만 이 비타민 C는 글루타치온에 의해서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팀을 이루는 거죠. 얘네 둘이 같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렸지만 이 서로가 이렇게 팀워크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메이에서 나오는 비타민 C도 이렇게 보면은 다른 미네랄이나 항산화 제품이랑 같이 섞여 있는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게 유익한 영양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양하게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제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들을 좀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일단은 이제 비타민 C 항산화와 연관돼서 제일 이제 많이 알려진 거는 만성질환, 암, 흡연, 그다음에 임산부 이렇게 연구가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연구는요. 만성질환에 관한 것인데 일단은 이게 관찰 연구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혈중 농도와 현재 질환과 연관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비타민 C 농도가 이제 그 낮을 때 그 심혈관 사망률이 높았다는 그걸 그냥 관찰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비타민 C를 이렇게 투여를 했을 때 실제로 심혈관 질환이 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임상 중재 연구라고 하는데 실제로 너무 이상하게도 실제로 투여하면 영향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말초동맥 질환도 정말 혈중 비타민 C가 부족한 건 확실히 관찰이 됐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알려진 건데 그래서 실제로 정말 비타민 C를 투여를 해보니까 연관성을 못 찾는다는 거죠. 이런 이제 딜레마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반되는 결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런 논문들 정말 이게 버려야 되는 신화인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의학자들 뭐 실험실에 연구하시는 분도 있지만 의사들은요 이 임상 중재 연구 그러니까 정말 환자한테 투여를 했을 때 병이 안 생기는지 보는 그 임상 연구에서 입증을 못하면 저희는 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 저희가 이제 연구 논문들 검색하면 비타민 C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솔직히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도 당연히 연구하는 어떤 이론이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는데 그 이론이 뭐냐 하면은 실험실에서는 엄청 강력한데 왜 그러면 사람한테 효과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알약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쑥 들어가서 소화가 빨라서 그런가? 또는 고양량으로 이제 섭취를 오히려 하게 되면 이게 여기 이 패스웨이를 보시면 철분이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면 흡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뭐 오렌지 주스랑 철분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큼한 음식에 철분이 이제 흡수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서 철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게 철분이 그러니까 활성산소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론 때문에 비타민 C에 과하면 나쁠 것인가? 굉장히 소위 말이 많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영양 연구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설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만 명의 사람들을 피를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혈중 농도를 보고 이런 게 잘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먹은 영양제의 농도는 설문지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한계를 지금 내고 있고요. 실제로 2014년 이후에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는데 미국에서 이건 자원하는 한 17명의 가정의학과, 뭐 산부인과 여러 가지 과에서 의사들이 모여가지고요. 전부 저희가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논문을 다 이렇게 다 돌려가지고 영양 결핍 없는 건강한 사람한테서 이 암이나 심혈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항산화 연관되어 있는 질환이죠. 이거를 봤더니 그 당시에 2004년에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는 오히려 투여를 했더니 암이 더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사실은 여러분들 영양제 멀티비타민에요. 비타민 E 요즘 다 빠지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베타카로틴도 사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거를 반증할 수 있는 논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사실 베타카로틴 비타민은 빠지게 됐고 이때 사실은 비타민 C도 사실 저희가 이 팀에서 분석을 했을 때 결론은 비타민 C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게 나온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연구의 한계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자생물학적으로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게 지금 그 혈관의 내피세포인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게 AA가 아스콜빅 액시드 비타민 C인데 이게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 내피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서 요 위에 보시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위에 있는 거는 이게 NOS라고 해서 예, 요게 이제 NOS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산화질소인데요. 이게 내피세포를 늘려주는 성분인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산화질소를 늘려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혈관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건 너무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비타민 C잖아요. 비타민 아스코빅 애시드. 그 GSH는 글루타치온이에요. 요즘에 글루타치온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사실 이거 산술적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3.3 곱하기 10에 5승하고 10에 2승하고 뭐가 더 숫자가 많나요?
당연히 네, 비타민 C죠. 그러니까 결론은요,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비싸게 지금 사 먹고 있는 뭐 글루타치온 이거보다도요, 비타민 C의 그러니까 이 안티옥시던트 이펙트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또 비타민 D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영양학계에서 많이 좀 홀대를 받는데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이게 지금 슬라이드 쇼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활성산소와 연관된 이제 데이터는 이제 그 정도. 그래서 그 만성 질환이 사람한테서 혼란이 있지만 분자생물학 쪽은 너무 명확한 결과가 그 근거가 있다. 혈관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어떤 강력한 항산 하나 효과가 실험실에서는 이제 이게 보고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항산화 효과와 연관돼서는 암이죠. 암은 뭐 이렇게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이제 이런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1970년대에 아주 고함량 비타민C 주사를 맞았을 때 암 환자가 살았더라. 이런 사례 보고가 1970년대 처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 2000년까지는 사실은 그냥 암흑기예요. 그냥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부터 양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양리학적인 이제 분자생물학적 그런 어떤 기전을 열심히 밝히면서 최근에는요 면역 조절과 유전자 수준에서 그러니까 유전자까지 파고들어서 구체적으로 암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타민 C가 면역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크게 두 가지의 이제 기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비타민 C 항산화 효과 자체가 이제 암을 예방해 주고요. 좀 어려운 여기인데 후생 유전학적 조절이라고 했는데 후생 유전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희 방에 지금 여기 전구가 달려 있죠. 그러니까 전구가 있는데 이게 전구를 암 유전자고 가정하면 이 유전자를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끄면 전구가 안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몸에 암 유전자는 누구나 있지만 이 암 유전자를 이게 끄고 그 키는 그 열쇠가 이제 후성 유전자인데 쉽게 비타민 C가 암 유전자의 스위치를 다 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암 유전자가 다 액팅을 못하게 스위치를 다 꺼버리는 그게 바로 유전자 수준에서의 레벨에서 효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역사포에서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유명한 게 NK세포잖아요. 면역세포에 이 NK세포에 직접적인 잘 보시면 뭐 증식, 프롤리퍼레이션 증식과 그 다음에 디퍼런시에이션 이게 분화거든요. 분화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T세포가 NK세포 말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거에 기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많이 분자생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간단히 살펴볼 건 당뇨병인데요. 여기 테이블 2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건강한 사람이에요. 헬디한 사람은 혈중 농도가 614 정도 나와 있죠. 그런데 보시면 당뇨로 점점 내려가고 특히 보시면 거의 이제 뭐 트라우마를 받았거나 암 환자들은 완전히 검출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아주 오래전 2006년도에 혈중 비타민C 레벨이 굉장히 낮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이긴 하나 역시 임상적으로 비타민C를 투여했을 때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여기 보시면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비타민C를 줬더니 한 1g까지 줬을 때는 이제 그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지만 아직 이게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데 분명한 건 혈중 농도가 당뇨 환자들은 적다. 이건 명확하다는 거.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의학적으로는 명확하게 입증된 그 외에 오히려 다른 상황들이 바로 흡연이라는 거죠. 흡연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비타민C가 무려 반 정도가 완전히 다 잘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활성산소 덩어리잖아요. 그 흡연이. 그래서 혈중 농도가 다른 사람보다 완전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에서 그 결론은 하루에 적어도 200mg 이상을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피시는 분 혹시 주위에 계시면 무조건 비타민C는 반드시 드시도록 자꾸 권장을 해야 되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 임산부인데요. 역시 임산부도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태아에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임신 중독증이 많아진다는 연구들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특히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였던 슬라이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혈중에 있는 그 비타민C가 어디로 많이 간다고 했죠? 뇌하고 부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뇌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태아의 뇌에 비타민C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혈중의 두뇌 발달에 비타민C가 미치는 영향이 이제 크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임산부들도 너무 중요한데 비타민C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거는 근거가 아주 명확하다.
예, 그래서 뭐 당뇨랑 이건 헷갈리지만 흡연과 임산부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아까 그 임상 중재 연구가 막 헷갈리고 결과가 이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전자와 연관된 요즘 연구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아까 얼핏 처음에 제가 요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게 요게 SV 뭐 CT라는 게 이제 채널이야. 비타민 C를 흡수하는 채널인데 이 채널이 설계되는 유전자가 요런 유전자가 있어요. SL 뭐 이런 유전자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유전자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고요. 이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흡수율이 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먹으면 저는 한 모금만 먹어도 3일을 잠을 못 잔단 말이죠. 그리고 화장실 너무 많이 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카페인을 10잔을 먹어도 잠을 잘 자잖아요. 그게 바로 이 비타민 C와 비슷하게 카페인도 이런 흡수율 차이를 보이는 그런 걸 뒤에 말씀드렸죠. 다항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즉, 그래서 개인차가 있고 유전자와 연관된 흡수율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가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걸 저희가 폴리몰피즘 또는 다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이 유전자에 대한 다형성이 존재하고 사람한테는 저희가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쥐한테 이 유전자가 없는 생쥐는 비타민C가 소변에서 그냥 쑥쑥 흘러나가는 거 빠지는데 자, 이 유전자가 있는 이 생쥐는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양리학에서 뭐 어떤 액티브하게 그렇게 재흡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유전 비타민C가 이제 놀라운 사실, 이거 사실 이광재 교수님 쪽에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하신 건데, 이거를 놀라운 거는 콩팥에서 그 능동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업테이크, 그러니까 생합성을 한다는 게 관찰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와 연관돼서 사실 과체류를 많이 먹으면 협심증 안 생기는 건 다 알고 있었고, 여기 보시면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자, 이 연구에서 착안해서 이 팀에서 뭘 했냐면, 이게 이제 코펜하겐에서 엄청,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 아까 그 이 유전자 폴리모피즘을 다 검사했어요. DNA를 다 채취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비타민C를 높인 거죠. 예,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그랬더니,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유전 변이를 초래해서 비타민C가 인위적으로 가는 경우에 협심증이 덜 생겼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연구를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깊이가 더해져서 처음에 제가 혼선을 빚었던 그 임상 중재 연구가 막 왔다 갔다 했고 뭐 입증을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차이에 의해서 좀 나중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활성산소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결과가 있었고, 명확하는 건 담배나, 그 임산부는 반드시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지금 논란이 있지만, 분자생물학적인 거는 연구가 분명히 되어 있다. 네, 그건 명확하고요. 자, 두 번째는 면역은 뭐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왜 비타민C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콜라겐은 다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콜라겐은 이제 아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카르니틴이라는 건데 이 카르니틴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많아지게 비타민C가 하면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에피네프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카테콜아민이라고 이렇게 좀 각성이 된 효과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바카스 먹으면 각성되고 카페인 먹으면 각성되지만 비타민C도 잘 먹으면 각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소프레신이라는 건데 이게 감염이 됐을 때 몸에 엄청난 균이 들어왔을 때, 이번에 뭐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은 감염이 되면은 이 감염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주는 호르몬이 바소프레신이라는 건데 비타민C가 여기까지도 이 손을 뻗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가 콜라겐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런 우리가 모르고 있던 물질들 각성 효과라든지 감염에 대한 능력을 주는 호르몬까지 증가시키고요. 또 유전자 수준에서 또 영향을 준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이 면역 방어는 1차, 2차, 3차 방어선이 있어서 일단 상피 방어, 그러니까 물리적인 우리가 그런 방어선인데 콜라겐 하면 피부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방어가 되고 상처가 힐링이 잘 되겠죠. 당연하고. 그다음에 2차 방어가 뭐죠?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이 이제 육탄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조망을 뚫고 적이 들어왔을 때 대식구, 호중구는 군인입니다. 군인. 얘네들이 열심히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중에 특별히 NK 세포도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이제 특전사도 이제 그 훈련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항체 형성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코로나라든지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을 받아도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여기 보시면 이게 근거 레퍼런스가 무려 1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항체 형성이 많아진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면역 세포 힘도 세지는 항체. 그다음 면역 매개 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조금씩 살펴볼 건데 이 그림은 뭐냐면 이게 백혈구예요. 백혈구에 이 비타민 C에 대한 수용체가 있는데 아까 제가 부신이랑 뇌도 얘기했지만 백혈구에도 무려 100배 굉장히 많이 비타민 C가 스며듭니다. 보시면 비타민 C가 많이 스며든 백혈구는 색깔이 보라색인데 굉장히 액티브한 걸 볼 수 있고요. 비타민 C가 많이 못 붙었어요. 예, 백혈구의 비타민 C의 농도가 낮습니다. 그럼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색깔이 좀 뿌옇잖아요. 네,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아까 강조했던 뇌랑 부신뿐만 아니라 이 백혈구에도 농도가 높고요. 이 호중구라는 게 아까 군인 중에 이제 중요한 군인인데 다시 강조 비타민 C랑 글루타치온 서로 공생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소모가 되면 서로 살려주는 관계. 우리 손흥민 선수랑 짝이 누구였죠? 그때 선수들 이렇게 서로 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짝꿍 관계인 항산화 효소가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이 대식 세포가 좀 더 잘 잡아먹고 균을 그다음에 살처분 강력한 무기를 내서 더 깨끗하게 치우는 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림프구도 미성숙한 NK 세포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유전자 수준에까지 영향을 준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준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고요.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우리가 항히스타민 들어보셨을 텐데 이 히스타민의 이 대사의 비타민 C가 또 조효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고용량이지만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면요 알러지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천연 항히스타민제의 역할을 비타민 C가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염증을 또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임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좀 볼까요? 보시면 사실은 1990년대, 1990년대부터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호흡기라든지 이 폐렴 이런 데에 비타민 C를 투여하면 좋다는 건 너무너무 유명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메타 분석이라는 게 많은 논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이 확실한지를 봐주는 건데요. 감기 같은 경우에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는 건 이제 이미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있다. 이제 이걸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여기 좀 이 슬라이드가 작은데 이게 굉장히 엑스퍼트, 그러니까 감염학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투고한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해석을 했는데 자, 비타민 C 결핍이 저만 놀랐을까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흔한 영양 결핍이랍니다. 이유는 담배도 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우리 뭐 코로나도 있지만 각종 감염병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산화적이고 염증적이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 당뇨병이 우리 몸에 산화를 유발하고 또 만성 염증으로 생기는 병이 당뇨병이다 보니까 이 당뇨 자체만 해도 아까 보셨죠?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어떻죠? 쑥쑥 떨어진 거 보셨거든요. 그런 이유로 비타민 C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엑스퍼트가 얘기를 이미 했고요. 그래서 특히나 예, 노인, 예, 위험이 노출된 개인에게 그러니까 아무는 아니지만 식사나 보충제로 꼭 비타민 C를 투여하자. 네, 이런 식으로 이 엑스퍼트가 강조를 했고 요 표는요. 2020년에 미국 면역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낸 거예요. 근데 이제 2020년이면 어땠죠? 한창 코로나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 논문을 보면 굉장한 연구가 이게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카더라 통신에 비타민 C 많이 또 돌았는데, 그래서 이들이 낸 결과는 뭐냐면 일단 건강한 사람은 권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자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아까 활성산소가 많은 게 이제 뇌독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이제 운동선수 여기는 대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주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머리를 막 쓰고 막 운동을 하고 만성질환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1g이라고 돼 있지만 뭐 용량에 대해서는 오늘 꼭 논할 건 아닌데 하여튼 꼭 좀 그 보충제를 통해서 먹으라는 여기 표현이 음식이 아닙니다. 보충제 드시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입원 중인 중증 환자 여기서는 코로나라든지 폐혈증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폐혈증 환자들이 사실 엄청난 데이터가 있지만 이 사망률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되게 논란이 됐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는 갔는데 당시에 코로나의 근거가 굉장히 많은 그런 논문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코로나를 계기로 미국에서조차 이 면역학회나 이런 데서도 비타민 C를 이제 소위 대놓고 권고를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콜라겐 우리 너무 잘 알아서 제가 뭐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데 저도 뭐 방송이나 여기서 콜라겐 많이 소개했지만 정말 우리 몸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가장 많은 단백질이고 그러니까 콜라겐 합성이 아시는 대로 비타민 D는 도움이 역할을 하는 숨은 조력자다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연구가 있어요. 비타민 C와 콜라겐과 피떡.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의 피떡인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보시면 이게 이제 혈관이고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콜레스테롤이겠죠? 이게 동맥경화고 여기 보시면 이게 플락인데 이게 캡이라고 해요. 그 뚜껑이죠. 그 피떡의 뚜껑이 이거 하나 얇고 하나 두껍죠. 상식적으로 피떡이 얇으면 잘 터질까요? 이렇게 이 캡이 두꺼우면 잘 터질까요? 당연히 예, 얇으면 잘 터지겠죠. 따라서 치명적인 급성 심근경색은 이 첨유의 캡에 이 캡의 파열에 의한 거거든요. 이게 두꺼우면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크의 파열과 혈전증을 보호하는데 콜라겐이 너무 중요하다는 논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우리가 이게 한 줄짜리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이 아미노산이 우리 삼겹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집신 꼴 때 이렇게 삼겹줄을 이렇게 꼬는 게 정말 너무나 자연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고 해요. 삼겹줄이라고. 너무 신기하게도 이 비타민 C가 이 아미노산을 삼겹줄로 딱 꼬이게 하는데 비타민 C가 없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죠. 극단적으로 아무리 단백질, 아미노산이 많아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꼬이지 않는 거죠. 굉장히 치명적인. 그래서 콜라겐은 비타민 C가 너무 중요한데 처음에 말씀드린 그 린든이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그 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군의관 생각나세요? 군의관? 그 사람 이 사람이거든요. 정확하게 1753년이네요. 1700년대. 이 사람이 이제 그 라임을 들고 탔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해군을 이렇게 승리하게 한 예. 영국이 세계 중심이 되는 게 사실 이 사람 때문이죠. 이 사람이 라임 때문인데. 자, 그러나 중요한 게 현재 이 중막 동맥경화, 그러니까 혈관 안에 있는 피떡을 콜라겐 합성과 분해가 너무 중요하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한테서 실제로 그런 근거는 있지만 정말 투여했을 때 이 피떡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득이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강조했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임상 중재 연구가 뭔가 안 나오면 저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거는 정확하지만 지금까지 의학자들 입장에선 이 지질 LDL 들어보셨죠? LDL이 70 이하로 낮은 것만 이 플라크를 녹이는 데 근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로 흘러갔는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 검진하시면 경동맥 하면요. 플라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 이 플라크 있는 분들은 저희가 병원에 오시면 그래서 LDL을 엄청 낮춥니다. 뭐 이 근거에 의한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비타민 C가 사실은 근거 너무 중요한데 이제 의사들한테 인정하지 못 받았지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비타민 C를 잘 드시면 분명히 명확하게 혈관에 탄력도 주고 이 플라크가 이제 이렇게 안정화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이 아미노산을 삼겹줄로 꼬는 게 비타민 C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자동이에요. 요즘 뭐 AI가 유행인데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 보라색 줄 하나가요. 이 5개, 10개 그래서 강철 아시죠? 강철 와이어. 그래서 이 와이어가 무려 100kg을 뭐 다른 논문에 보면은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니까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겹줄 하나 꼬이면 자동으로 몸에서 이렇게 여러 개 꼬이는 구조로 이제 그렇게 이제 좋아지는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백내장도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뭐 의사들도 백내장 걸린 환자한테 비타민 C 많이 드세요라고 사실 아직 얘기하는 의사는 없지만 근거를 좀 깊이 파고들면 굉장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뇌하고 부신 그다음 백혈구는 100배라고 했는데 사실 백내장 이 뇌 렌즈는 50배 정도 되긴 합니다만 상당히 높은 수치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냥 천연 선글라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만 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는데 우리 몸에서 그냥 내추럴하게 선글라스 끼우는 게 바로 비타민 C고요. 가장 1차 방어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생리적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C 농도가 낮으면 백내장이 많이 생긴다는 논문은 굉장히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백내장을 조금 종류를 좀 나눠 보는데 자, A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당뇨가 있으면 백내장 생긴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당뇨성 백내장은 피질이라고 하는데 이 당뇨성 피질 백내장이 제일 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화로 인한 백내장 아까 얘기한 그 햇빛 때문에 오는 백내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유리차라고 하는데 이 뒤에 있는 이런 큰 이 눈 뒷부분에 물이 차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수술을 하면 이 안에 비타민 C가 많거든요. 결론은 이게 수술하면 백내장 또 오는데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백내장이 3개의 타입이 있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백내장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 이 어떤 타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 ROS라는 게 이제 활성산소를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타민C가 주인공인데, 자,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금속들을 수치를 떨어뜨려 주고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C가 이제 아스코빅 액시드로 산화가 되는 게 DHEA라고 약자로 썼죠. 이게 이 글루타치온의 GSH라고 돼 글루타민의 도움으로 다시 비타민C로 이렇게 환원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환원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되게 어려운 글자가 써 있는데, 여기 뭐 다이케토 글루닉 액시드라고 하는 이 물질이 바로 백내장의 원흉이 되는 나쁜 놈이거든요. 독소 놈인데, 이게 이제 계속 산화된 거를 이렇게 돌려주는 글루타치온이 부족하거나 비타민C가 이제 부족하면 얘네들을 돌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 독소가 그냥 백내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타민C가 암이나 뭐 감기 외에도 눈의 백내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방하고 진행을 억제한다는 그런 분자생물학적 개정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려져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A는 안구 체액으로 비타민C가 들어가는 과정, B는 이 유리체라고 하는데 이 뒤에 있는 이 물이 유리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눈도요 물 속에 떠 있거든요. 그 눈을 보호하고 있는 그 물 속에 비타민C가 스며드는 과정들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다. 네, 이거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자세히 아신다기보다는 비타민C와 눈과도 이렇게 관계가 있구나. 예, 오늘 처음 아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개념을 아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증거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제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하면요. 결론은 동물은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어서 실제로 부족하면 렌즈가 손상이 되고 반대로 주사를 놨는데 고함량 주사를 놨더니 호전되는 연구가 뭐 거의 너무 많죠. 근데 문제가 또 이 사람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뭐 아까 활성산소랑 같은 개념인데 사실은 여기 이제 코펜하겐 연구인데 사실은 고함량 비타민 C를 주사를 놨는데 백내장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이제 혼란이 왔는데 이제 이유는 굉장히 명확해요. 이 연구에서 보면 치명적인 여기에 이제 한계가 뭐냐면 백내장 위험 아까 제가 ABC 말씀드렸는데 그 비타민 C 부족에 한 백내장이 있고 아까 당뇨에 대한 백내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부 어떤 분류가 전혀 없고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몇 미리를 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충 그 덴마크 사람들의 그냥 평균 섭취량을 그냥 넣어버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제 크리틱스를 많이 저희가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그 네트워킹이라고 했잖아요. 비타민 C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야. 독불 장군이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그 팀워크가 없고 혼자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똑같은 이유로 여기는 단일 보충제를 다 투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로 다른 짝꿍들이 그러니까 억제가 된다는 그런 이제 가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멀티 컴플렉스가 중요하다는 게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그런 연구 결과의 한계인데,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해보면, 자, 동물 실험은 유익을 했습니다. 아까 만성질환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데 사람한테서는 아니더라. 잘 모르겠더라는 이유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특성상, 뭐 설문지 조사, 그 다음에 용량의 한계, 그 다음에 단일 제재의 문제, 아직 밝히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많아요. 다른 얘기인데, 사실 그래서 영양을 연구할 때는요, 유럽에는 그렇게 하는데, 뭐 100명이든 10,000명이든요, 영양제를 드리고 집에 보내지 않고 아파트까지 제공을 해요. 그래서 먹이고 재우고 그냥 돈을 엄청 써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메타볼릭 유니트라고 하는데 그냥 세상에 가둬주지 사람을 가둬놔야 돼 사실은. 그런데 영양제를 투여를 한 다음에 집에 보내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것까지 통제 못한다는 거. 그래서 영양 연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통제된 연구 프랑스에서 한 걸 보면요. 10년 동안을 아파트에서 같이 살게 하는 대단한 연구죠. 그런 걸 해야 좀 정말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온다. 아까 그랬죠. 인간 연구 한계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5번째로 넘어가는데 아까 백내장과 비슷하게 인제 기능도 굉장히 의외죠. 제가 아까 강조했던 이 뇌에 이렇게 많이 이 농도가 높다는 게 굉장히 의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실제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비타민 C가 동물 연구에서 이 뉴런의 발달에 영향 아주 많이 두고 특히 제가 콜라겐 하면 혈관은 비타민 C 너무 근거가 있지만 아직 입증을 못했지만 뇌혈관도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뇌혈관에도 비타민 C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당연하죠. 뭐 치매도 당연히 생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카테코라면 잠깐 얘기했지만 그 각성 효과, 기분 이런 데 다 영향을 준다는 거, 비타민 C가. 그다음에 중요한 게 빨간색 표현했는데 이게 되뇌피질, 그러니까 뇌의 고차원적인 기능을 하는 뭐 해마, 뭐 기억력 담당하는 곳에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기능하고 관계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어떤 루트로 들어가는지인데 뇌혈관 장벽이라는 걸 뚫는다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설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고 실제 뇌 안으로 비타민C가 뚫고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사람한테 연구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실제로 비타민 C가 낮은 그룹에서 인지 기능이 저하됐던 논문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그런 뭐 우리가 왜 약간 깜빡하는 거 있죠. 경도 인지 장애. 그러니까 잠깐의 건망증이 아니라 정말 병적으로 치매 전 단계인 뇌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 비타민 C가 활성도가 어떤 그 항산화 효과를 하는데 이게 좀 낮다 뭐 이런 연구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뇌에도 영향을 주는구나. 이제 그거 이제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깊이 있는 조금 강조하기 좀 마지막에 넣었는데 한마디로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뇌도 그렇지만 역시 부신도 100배 정도의 그 농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이드에 있다는 거야. 위에 부신할 때 부는 신이 콩팥이거든요. 요게 콩팥이죠. 콩팥 위에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부신이라고 하고요. 강낭콩 정도의 크기의 기관인데 여기서 카테코라멘, 스테로이드 네, 이런 걸 만듭니다. 우리가 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이 부신 호르몬들입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정말 왜 요번에 뭐 우리 뭐 이태원 참사 때 어떤 아빠가 자기 딸을 뭐 50kg 딸을 뭐 데리고 1시간을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초인적인 힘이 났겠죠. 그럴 때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부신 호르몬이죠. 강력한 초인적인 힘을 내는데 여기 이제 논문에 2005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 비타민 C, 아스콜베르시트 비타민 C가 이 부신에 나오는 그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합성을 증가시킨다는 논문은 뭐 너무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콩팥 위에 있는 부신에서는 이 혈당을 조절해주고 스트레스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뭐 이런 병이 아닌 경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게 병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알람 베이스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보시면 뭐 아니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콜레스테롤이 기름이잖아요. 기름에서 우리가 호르몬이 나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에서 남성,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콜티졸이 기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간 단계가 되면은 이게 DHA라는 수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간 스트레스 받으면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갔다가 나중에 완전히 소위 맛이 가면, 그러니까 고갈이 되면, 그러니까 엔진으로 치면 엔진이 완전히 그냥 넉다운이 되면 두 개가 다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이제 페이스를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환자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 콜티졸이라는 부신 호르몬이 아침에 굉장히 높다가 오후 4시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이게 반대가 되거나 완전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11시 전에 이 혈액으로 이 콜티졸 수치를 뽑으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환자 건데요. 의학적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제 부신이 이렇게 0.5밖에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정말 처방을 고함량 비타민 C를 정말 하거든요. 근거도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가장 최신 연구.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감기 이런 건 다 아는 부분이었고 지금 아주 최신에 나온 연구인데 설마 어디까지? 장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가 사실은 그간 문제가 됐던 거는 먹으면 흡수가 안 된다. 다 빠져나가더라. 그랬는데 그게 사실 아닌 게 장에서도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좀 작은 수지만 14명을 했더니 나쁜 균은 떨어뜨리고 좋은 균은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비타민 저도 고함량 먹은 날은요. 방구가 막 크게 나오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냄새 안 나는 방구는 우리 몸에 유익균이 많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 투여하면 장내에 세균이 풍부해진다는 거, 이게 최근에 나온 연구이죠. 자, 그래서 일단 양을 간단하게 섭취 방법을 이제 아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제 뒷면을 보시면요, 그 하루에 필요한 필요량이라는 개념이 이제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RDA라는 개념은 즉 이게 2차 세계가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고, 그 왜 괴혈병 우리 처음에 보셨던 그거 있잖아요. 비타민C 없으면 잇몸에 피나서 죽는 거. 그게 이제 안 생기게 하는 게 RDA인데, 현대인들은 어떻죠? 그게 아니죠. 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세포가 리뉴얼하고 고쳐 쓰고, 아까의 부신도 살아야 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용량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RDA는 60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0에서 6000까지로 굉장히 넓어졌다는 이제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로 셀링인데, 이게 천장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장이 어때요? 아무리 높아도 뚫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비타민C도 마찬가지. 잘 보시면요, 1000mg을 위시로 해서 흡수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량 이상 먹으면 소변으로 흡수가 안 되고 다 빠져나. 아까 능동적 재흡수라 그랬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주사를 권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보시면 이게 주사고 이게 먹는 건데 혈중 농도 차이가 엄청나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반감기가 6시간이거든요. 결론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타민C는요, 4시간 간격으로 드셔야 돼요. 고함량을 먹어도 한 번에 왕창 털어넣으면 아까 보신 대로 다 나가요, 소변으로. 그러니까 6시간 간격 자주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보면요. 그래서 이제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나눠 먹으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아까 그 항산화제는 팀워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영양제랑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비타민C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요로 결석이 맞거든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요로 결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있던 사람이 재발을 한다는 논문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려면 마그네슘, 비타민 B 이런 거랑 같이 먹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석은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로 결석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소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물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비타민C를 드셔보시면 소금하고 똑같이 이게 굉장히 그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되게 진해요. 저희가 주사를 놔도요, 이렇게 섞다 보면 이게 너무 찐득찐득해서 안 들어갈 정도로 되게 진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톨러블 도즈라고 하는데, 점막에 자극이 안 되는 정도가 나한테 맞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용량 할 때 요거 조심하시고, 이거는 이제 아직 의학적 근거는 없지만 이제 이런 그런 엑스퍼트들의 의견인데, 그 음식물 중에 발암 물질이 위에 닿으면서 이것도 중화시켜준다고 하니까, 당연하지만 빈속은 뭐 당연히 안 되겠고요. 식사 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재발성 요로 결석 환자는 당연히 섭취를 할 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강조 삼아 말씀드렸고, 제가 약간 하나 또 팁을 말씀드리면, 요즘에 리포존 비타민C라는 게 되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뭐냐면 이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아까 반감기가 짧잖아요. 4번 먹는 게 문제니까 그 수용성에다 기름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흡수를 이렇게 높인 거죠. 그래서 반감기가 길어서 좀 비싸지만, 뭐 사실은 하루에 그건 한 번만 먹어도 되는 이제 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혹시 누가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자, 비타민C는 우리 영양학의 효시, 그러니까 즉 그 비타민 A, B, C, D 중에 뭐 우리가 있잖아, F도 있고 한데 C가 제일 먼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알게 됐고, 흡수는 포도당이랑 같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랑 같은 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비타민C를 과다 섭취했을 때 소변에서 그 당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거나, 비타민C 주사 맞았을 때 혈당이 높은 것처럼 오해돼서 저혈당이 마스킹 될 수 있다. 이렇게 없어질 수 있다.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 분포는 혈중 농도가 들어간 게 그냥 혈중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뇌라든지 부신, 백혈구로 막 흡수가 되고 거기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 배설은 이제 중요한 게 능동적 배설. 그러니까 부족하면 더 많이 흡수하고, 예, 많으면 버리는 그런 액티브한 그 조절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가지는 만성질환하고 암은 지금 뭐 말들이 많은 상태이긴 한데, 분자생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는 너무 많이 좀 어려웠지만 근거 있다는 거 소개해드렸고, 면역 콜라겐은 명확하고, 백내장 예방은 역시 이것도 사람에 대해서 좀 복잡한데 근거 명확하다. 자, 인증인도 명확하고요. 스트레스도 너무 명확하고, 장내 유익균은 지금 연구 중이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생활에서는 이제 장의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C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C는 4번은 드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영양소랑 같이 드실 것. 그 다음에 그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꼭 많이 드실 것. 예, 결석 환자들만 조심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가 좀 작았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주시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들이 좀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네. 제가 채팅창을 열어볼까요? 채팅을. 아, 네, 채팅창 한번 보시면은, 네네, 제가 볼까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어, 그, 그러니까 요로 결석에서 그 고함량 비타민 C만 드셨을 때는 비타민 C도 대사가 되면 옥살산이라는 게 사실 중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옥살산으로 된 돌이 많기 때문에 고함량 비타민 C는 그렇고요. 이게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은 구연산이라는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구연산은 또 옥살산을 또 이렇게 녹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고함량 비타민 C가 그렇다는 거고, 이게 뭐 저함량의 그 비타민 C와 뭐 구연산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맞고, 아이들에 대한 비타민 C의 역학이라고 하는데 흡수, 배설 이런 거 사실 지금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면역학회에서도 아까 가이드라인을 요즘 발표를 했는데 일반 성인 말고 뭐 스트레스 환자 뭐 이런 거 했는데 아이들은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소아과에서도요. 저희가 그 뭐 비만도 그렇고 그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 정도 되면은 성인과 그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이제 몸무게를 사실 따라가야 되거든요. 어른 무게랑 비슷해지면 뭐 메가도즈나 이런 거 전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요즘은 근데 사실 합성 비타민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이제 천연에서 내추럴로 한다고 하는데 왜 그 옥수수에서 그 왜 뭐 이렇게 뭐 영국산 뭐 중국산 말들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천연 비타민이 좀 흡수가 더 잘 되고 이게 이제 합성은 좀 화학적인 거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다 천연 비타민이기 때문에 뭐 흡수율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저희도 제가 대학에 있지만 뭐 다른 신경과 교수님한테 비타민 C를 뇌경색이나 뇌출 예방을 위해서 드시게 하세요라고 하면 뭐 저를 막 비웃으실 건데 깊이 공 네, 깊이 공부를 해보면 혈관에 좋은 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뇌혈관 탄력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예, 맨 위에부터 예, 분자생물학적인 근거가 명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해 주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단 이제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을 못했다 이런 거죠. 아, 또 비타민C랑 오메가3도 너무 좋은 게 여기선 얘기 안 했지만 혈관에 제일 나쁜 게 LDL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 혈관에 피떡이 있을 때 LDL을 70 이하로 낮추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혈증 약을 먹어도 굉장히 세게 먹게 저희가 하는데 그 LDL의 산화 뭐 이런 게 동맥경화 유발에 문제가 되는데 이 오메가3가 또 강력하게 이 피떡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랑 비타민C를 같이 먹는 거는 혈관 건강에 너무나 유익한 조합이신 게 맞고요. 근데 부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다고 하면은 부신에 종양이 있는 경우인데 굉장히 드문 경우. 제가 얼뜻 슬라이드가 지나갔는데, 뭐, 에디슨이라든지 뭐 이런 병은 부신에 결핵이 생겼거나 이제 종양이 생겨서 이제 제거를 한 건데, 그러면은 사실은 병원에서는 상호작용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론적으로 비타민 C는 드셔서 이게 뭐 문제가 되실 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십사 드시라고 권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괜찮고.
오히려 항생제를 먹으면은 이제 장내 세균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론적으로 그렇죠. 마치 식사와 함께 비타민C를 드시는 것처럼 항생제랑도 약간 그 장내 세균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 왜 세균들이 산에 이 비타민C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도움을 좀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당뇨 환자 혹은 혈당 관리하는 사람들이 비타민 섭취 주의 용량이 하는데 비타민C를 말씀하시는 건지 뭐 전반적인 비타민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비타민들 뭐 B군 같은 경우는 그 되게 비타민 B도 산도가 높아서 좀 속이 쓰릴 수가 있고 비타민C는 워낙 산도가 높아서 결론은 식사 중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 혈당 관리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혈당 관리랑 관계없이도 그냥 일반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C는 3번에서 꼭 4번 정도 나누어 드시는 게 굉장히